네. 아, 힘 여기 주겠습니다. 아, 네. 맞아. 네. 내가 줄까요? 네. 네. 이름 얘기해 주시고요. 박미경입니다. 박미경.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으로도 가둘 수 없었던 소녀의 이야기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소녀가 나는 경이로울 만큼 행복하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내 부모의 집을 나왔다, 정말로 나왔다라는 게 이게 뒤편에 써 있는데, 이 완벽한 아이는 이 모두 줄리앵이라는 사람이 1957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대요. 근데 부유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부유했고 교육학을 전공한 어머니인 이상적인 가정 환경이었지만 아버지의 잘못된 신념과 비뚤어진 세계관으로 인해 이게 3살이 되던 해에 철책으로 둘러싼 집에 감금되고 18살에 그 집에서 나올 때까지 15년을 갇혀 지낸 이야기거든요. 근데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된 정서적, 육체적 학대, 그리고 친구, 사회, 이 세상으로부터 그녀를 고립시켜 놓고, 근데 이제 고립시켰는데 이 사람이 자신이 이 발디뎌보지 못한 세상을 포기하는 대신 끊임없이 갈망하며 삶의 희망을 키워오다가 이 어둠 속에 고립되었음에도 절망에 쓰러지지 않는 것은 함께한 동물들이 가르쳐준 순수한 사랑과 음악이 심어준 단단한 내면, 그리고 꿈을 꿀 수 있게 길을 밝혀준 문학 작품들 덕분으로 탈출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보면 이 계획이, 이 여자가 왜 이렇게 갇혀 지내는지가 나오는데,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936년에 이 아버지가 34살이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북부 릴이라는 곳에서 사업을 하는 부자였는데, 프리메이슨의 비교의 교리를 받아들인 그가 이 세상이 타락했고 어두운 힘의 먹이가 되어버렸다는 영적 관념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광부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딸, 6살짜리 막내딸을 데리고 와요. 자기한테 맡기라고. 그래갖고 자기한테 맡기라고 한 딸을 데려와가지고 이 딸을 갖다가 키워요. 기숙학교도 보내고 그 법적 연령에 이르렀을 때까지 계속 훌륭한 교육을 받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학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챙겨가지고 나서 이 여자아이한테 딸을 낳으라고 이제 자기의 안사람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딸을 낳아가지고 후세에 선택받은 인간으로 인류를 일으켜 세우라는 부름을 받게 될 아이를 낳게 해요. 딸을. 그래가지고 이 딸을 집에서 교육을 시키게 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애가 57년 11월에 태어나는데, 그때부터 이 아이를 사육하기 시작해요. 완벽하게 사육하게 되는데, 어떻게 사육하게 되냐면, 얘가 어렸을 적에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뭐를 못 시키잖아요. 근데 5살쯤 되면서부터는 이 아이를 아주 예전에는 조금 사람들이 어울려지는 곳에서 살다가 한적한 곳으로 이사를 가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큰 정원이 있고 집이 있는데, 거기에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게 그 독일산 셰퍼드거든요. 린다라고. 근데 이 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딸이.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 개를 가둬버리는데 아이를 이용해요. 철책을 개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게 신경 쓰인다고 철책에 가두는데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딸아이한테 개 집으로 들어가라 해.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 딸아이는 나오라 그러고 그 개는 철책에다가 가둬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를 동물한테, 네가 믿는 사람한테 버림받는 거를 갖다 교육을 시켜요. 네가 이렇게 걔가 너를 저렇게 믿었는데 너한테 배신당했잖아. 근데 너도 나중에 이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아빠의 신념이 잘못된 거죠. 이게 모든 외부의 사람들은 다 나쁘다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그리고 집 정원 주위를 전부 다 철책으로, 전기가 흐르는 철책으로 담장을 다 세워버려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탈출할 수 없게. 그리고 집 안에 연못새가, 작은 연못이 있는데 오리가 있어요. 근데 이 오리가 밖으로 날아가면 자기 집안에 치부다고 오리를 갖다가 잡게 해요. 잡아가지고 엄마한테 전해주면 엄마가 한쪽 오리 날개를 다 잘라버려. 못 날게. 그러니까 그런 일을 얘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 동물을 유인하는 일을, 아이들은 동물들이 안 무서워하잖아요. 어른들은 무서워하는데, 근데 그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주면 엄마가 그 오리 날개를 다 잘라버리고 못 날게 하고, 이제 이 오리 중에 날지 못하는 집오리가 한 마리 있었는데 되게 연약한 집오리였거든요. 피투라는 오리인데 얘는 날지 못하니까 그대로 그냥 두 날개를 둔 거예요. 근데 얘를 이뻐하고 아까 그 개도 얘가 좋아하는 줄 아니까 이 개하고 오리를 이용해서 협박을 해. 또 협박을 해서 죽이겠다 해서 얘가 혹시라도 무슨 말을 안 들으면 이런 식으로 또 그걸 사용하고, 이게 부모가 되게 나쁜 악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 5살 아이를 아침 6시 몇 분부터 이렇게 딱 아침부터 저녁까지 11시 반까지 그게 정해져 있어. 시간 단위로 계획표가. 안녕하세요. 시간 단위로 정해져 있는데 그걸 안 지키면 또 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잔인하게 훈련을 하냐면 아이를 두고 이게 나중에 어딘가에 이렇게 잡혔을 때 뭐랄까 굴복하지 않게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무표정 훈련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근데 무표정 훈련까지 무표정으로 15분 동안 있게. 근데 눈썹 하나라도 움직이면 안 돼. 딱딱하면 안 돼. 눈도 깜빡이면 안 돼.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가. 근데 그런 훈련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실패하면 계속 그게 완벽해질 때까지 계속 시켜. 근데 그게 완벽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다른 훈련으로 더 심한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황당해. 그래가지고 이 아이한테 음악을 시키는 이유가 수용소에 잡혀가면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음악가래요. 그래서 음악을 시켜. 악기를 배우게 하고. 근데 그 악기도 한 가지 악기가 아니라 피아노, 아코디온, 그다음에 기타, 클라리넷, 바이올린, 뭐 테너, 색소폰, 트럼펫까지 배우게. 그 많은 걸. 근데 배우면서 잘못하면 또 혼나고. 이게 아이가 쉴 시간이 없어. 그리고 자전거를 배우게 시키는데 보통 우리 자전거 배울 때 처음에 누구나 잡아주잖아요. 뒤에서 잡아주잖아. 잡아주다가 나불어. 그러면은 아이가 가다가 꼬꾸라지잖아요. 다시 일어서라 그래. 그래갖고 다시 또 타라 해. 또 밀어불어. 근데 이게 그렇게 하고 상처가 나잖아요. 그냥 상처에 알코올만 들이붓고 말아. 수영을 배울 때는 아예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물속에 빠쳐불어. 그래가지고 그냥 발버둥을 쳐도 본인 스스로 물 밖에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빠뜨리는 거예요. 나오면 빠뜨리고 나오면 빠뜨리고. 그래서 수영을 잘할 수밖에 없는데 공포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식으로 아이를 훈련을 시켜. 갖고 완전히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리고 담요 훈련을 시킨다고 지하실에다가 가둬. 그것도 한밤중에. 근데 얘가 지하실을 싫어하는 이유가 쥐 때문에 싫어하거든요. 냄새 나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딱 들어가가지고 의자에 앉혀놓고 나와가지고 불 다 꺼불고 나와서 밖에 장가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겪었던 일을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의 그런 일들을
시키는데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쓸까? 이렇게 아이를 대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게 즐거움을 누리는 거는 중대한 과오라고 생각해서 절대 얘한테 즐거움을 주지 않아요. 이게 꿈꿀 수도 없게 하고 아주 그냥 그 안락함은 해롭다고 해서 아예 침대도 푹신하면 안 되고 의자도 편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그리고 찬물로 씻어야 되고 같은 이유로 그리고 깨끗해서도 안 돼. 한 달에 한 번 속옷을 갈아입어요. 아우 더러워. 그리고 씻는 것도 아빠가 제일 먼저 따뜻한 물로 씻어. 그리고 나서 엄마가 씻어. 그 물로. 마지막에 아우 얘를 씻겨요. 더러워. 근데 그게 엄마의 더러워. 아빠의 에너지를 얘가 흡수를 시킨다고 해서 그런데 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냄새가 너무너무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더러워. 정말 순식간에 들어갔다가 나온대. 근데 더 웃긴 건 여기 정원 일을 하는 때 인부들이 와가지고 정원 일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인부가 얘가 6살 땐가 8살 땐가 그 인부가 와가지고 얘를 성추행을 해. 근데 그걸 아빠가 완벽한 아버지라고 생각한 사람이 딴 때는 시간 1분도 흐트러지면은 그 쌩 난리를 치는데 얘한테 가서 연장을 정리하는 일을 도우라 그러거든요. 근데 걔가 데리고 가면 성추행을 해. 근데 그걸 묵과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추행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기 연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드라이버를 성기에 꽂아. 피가 나잖아. 그 팬티에 피가 묻잖아. 근데 그 아픔도 얘는 아픔을 느낀데 이게 아픈 건지도 그게 너무 싫은 거 이게 싫은데 이게 얼마나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프긴 아픈데 그 아픔을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도 못해. 그래가지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추악.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 정원사 오기 이게 자기가 거기를 뛰쳐나오기까지. 진짜 그래가지고 그 정원사 그 개새끼 그 배 죽여버릴라 그 개새끼. 맞아. 근데 그 정원사가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 네가 이걸 발설하면 너희 엄마 아빠를 다 죽여버릴 것이다. 네가 좋아하는 동물들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해. 그러니 그 아이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게 그 동물들이라 했잖아요. 동물들한테 위안을 받거든.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를 못해요. 그런 사랑이라는 말은 금지돼 있어. 근데 어떨 때 쓰냐. 엄마 아빠가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이라고 지정한 날이 있어. 그때 편지에다가 쓰는 게 다야. 그것도 엄마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는 게 다야. 진짜 근데 웃기지도 않는 게 밥을 먹어도 일어서서 15분 안에 다 먹어야 돼. 그리고 완전 딱딱한 빵을 그냥 씹어 먹어야 돼. 서서. 서서. 그래서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 아빠 주무실 때까지 저녁에도 그렇게 수발을 들어야 되고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고 일어나서 소변 받을 때도 자기 아빠의 당뇨병을 확인하기 위해서 투명한 그릇에 얘가 직접 오줌 누는 걸 받아요. 냄새가 얼마나 역겹겠어. 근데 그걸 받아야 해. 날마다 받아야 돼. 아빠 고추 오줌 넣는 고추 앞에다 대고. 그래서 항상 눈을 감고 있대. 냄새도 싫지만 보는 것도 싫어서.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한테 그런 것도 다 훈련이라고 그렇게 시키는 거야, 아빠가. 그래서 이제 얘가 탈출을 꿈꾸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그 몰랭 선생님이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집으로 항상 학교를 안 가니까 집으로 과외 선생을 불러와서 악기를 가르치는데 그때 이 선생님이 이제 한 2번째, 3번째인가로 이 음악 선생님이 오시는데 조금 나이 드신 분이야. 근데 흘러가는 딱 이걸 보니까 좀 이상한 거지. 그래서 얘 상태를 간파하고 밖으로 끌어나올 수 있는 계책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가 하는 음악 학원에
올 수 있게 제일 처음에 일주일에 한 번 오게 했다가 이제 뒤에는 조금 더 술수를 써가지고 아빠를 잘 그걸 구슬려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3번. 그러다가 이제 거기 있는 음악학원에서 올 수 있게 거의 이제 아예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음악을 배울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때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계기가 된 거였거든요. 거기서 음악학원에서 다른 그 음악학원에 배우러 오는 다른 남자애를 만나게 되는데 그 남자가 집으로 한번 데리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자기 아빠가 그 남자를 데리고 가서 따로 이야기를 해. 그래갖고 그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고 그래갖고 시집을 보내는데 결혼을 시키고 나서 6개월 후에 이혼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오라 그러거든. 근데 얘는 절대 자기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일단 빠져나갔으면 다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은 없는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무조건 결혼한다 해. 그래갖고 결혼해가지고 그때 이제 집에서 벗어나거든요. 근데 집에서 벗어나도 거의 첫째 아기를 낳고 법무사 일을 이제 그때 당시 음악 관련 일도 하고 뒤에 법무사 관련 일도 하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자기 아빠도 돌아가시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는데 그때까지는 정신질환에 시달려서 너무 많은 세월 동안 구박당하고 이게 계속 세뇌당하고 하다 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여러 치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그 심리 치료하는 의사들을 만나는데 자기하고 안 맞아서 그 증세가 호전이 안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4번째 의사를 만나서 그때 당시 또 둘째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차도가 생기고 자기가 이렇게 그러면서 심리 치료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심리 치료 쪽으로 이제 아예 진로도 바꾸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안 좋았던 병들을 다 고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의 그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다 써놨는데 뭐랄까 너무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너무 큰 사람이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이 사람이 여기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그 세월을 견딜 수 있었을까? 그걸 나 같으면 정말 자살했을 텐데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진짜 1분만 이야기해줬거든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일을 시켜야 된다고 하루에 2시간씩 꼬박꼬박 육체적인 노동도 시키고 그 밤중에 담력 키워야 된다고 밤중에 불 다 꺼버리고 정원에 그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에 스위치를 하나, 둘, 3개를 다 켜고 오라는데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런 데를 가게 하고 그런 것들을 지내면서 어떻게 그걸 참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성추행을 당하면서 그런 혹독한 그 시간도 1분이라도 틀리면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엄마 아빠를 깨워야 돼. 그것도 딱 정해진 시간에 1분이라도 틀리면 안 돼. 근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하냐고. 똑바로 정신 바뀐 사람들은 못하지. 정신병이 안 생기고는 못 살 판에 이 사람은 어찌됐든 동물들한테서 그래서 위안을 얻고 사랑스러운 눈빛이 한 번도 자기 엄마 아빠한테서는 받지 못하는데 동물들한테서도 받고 그리고 그 음악 선생 몰리 줄리앵이라는 그분한테 몰랭 선생이라는 그분한테 처음으로 그런 사랑스러운 눈빛을 받게 되면서 이제 자유에 대한 갈망이 조금 더 강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빠에 대한 체계의 반항의 싹이 돋아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엔 자유의 길을 찾아낸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에필로그에 아버지가 만들어낸 빈틈없는 체계는 반항의 싹이 돋아날 가능성 자체를 잘라버렸다. 하지만 나는 결국 자유의 길을 찾아냈다. 우선 나에게는 생명 넷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과 애정을 받을 기회가 있었다. 개 한 마리, 조랑말 2, 그리고 오리다. 나에게 우정을 베풀어준 사람들도 있었다. 엄격했던 피아노 선생님, 겁에 질려있던 미용사, 바칼로레아에서 떨어진 여고생 말이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가르침에 도전하는 길을 생각과 감정과 상상력으로 열어준 책과 음악이 있었다. 그렇게 나는 아주 조금씩 용기를 냈고 돌을 하나씩 옮겨가며 나의 정신을 쌓아 올릴 수 있었다. 나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상상의 대화 상대를 만들었고 비밀 창고를 팠고 금지된 이야기들을 글로 썼고 나 스스로 생각을 지닐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운명이 나에게 구세주를 보냈을 때 나는 그의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몰랭 선생님은 어디서나 아름다움을 찾고 삶 앞에서 늘 경의를 느끼는 무한한 선의를 지닌 분이었다. 선생님은 내 아버지와 정반대편에 선 아버지가 틀렸음을 말해주는 증거였다. 인간들은 훌륭하다. 이렇게 작가가 에필로그를 쓰거든요. 근데 진짜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해내지 못할 그럴 일들을 정말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게 현실에서 가능해? 근데 이게 20세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1957년대 이럴 때 일이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57년생인 거죠? 네, 이 모드 줄리앵이 57년생. 아빠는 1930 몇 년에 30 몇 살이었으니까 거의 1900년생이나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빠가 얘가 태어났을 때는 거의 6, 70 됐지. 이게 늙었지, 늙어. 그래서 아빠의 생사를 확인하는 게 늘 아침 일과였어. 그러니까 잘못하면 네가 말 안 듣고 잘못하면 아빠가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항상 겁을 줬어. 그 작가가 지금 65이야. 57년생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1995년부터 심리적 통제와 정서적 지배를 전문으로 하는 심리치료사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대요. 근데 정말 세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타인하고 이야기하는 법부터 레스토랑에서 포크와 나이프를 쓰는 법까지 일상생활에 영위하는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했대요. 근데 이게 어려운데 이제 삶에 대한 그런 강인한 의지가 있어서 다시 그녀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고 이 앞에 나오거든요. 근데 평생 학대와 트라우마에 함께한 삶이었는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심리치료사로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읽으면서 우울하기도 하고 약간 처음에는 뭐지? 막 이렇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진짜 부모라고 함부로 아이들한테 나의 세계관이나 나의 정치관이나 이런 걸 심어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이는 그냥 한 인격체로 보아야 되고 정말 아이한테는 무한한 상상력도 있고 자유의지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가 말살하면 안 되겠다. 나의 의지대로 나의 부속품이 아니란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책 보고 나서는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단어 하나도 정말 사랑이 답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자기가 모르는 사람인데 그 모르는 사람한테 한 번 받은 그 눈빛이 다정한 눈빛이 되게 기억에 남았다고 그 다정한 눈빛이 자기가 힘이 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낯선 사람을 만나더라도 절대 차가운 눈빛으로 대하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적용할죠. 모든 사람에게 조금 더 편안한 인상 이런 것도 누군가에게는 그게 힘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적용할 것 대박이네요. 아이들에게 나의 신념, 잘못된 신념을 강요하지 않기. 아이들의 의견을 자유의사를 말살시키지 않기. 누구를 만나건 다정하게 눈빛 보내기. 네. 감사합니다. 김수경 선배님, 오늘은 박미경 선배님이 읽은 책이 되게 특별해서 그냥 길게 얘기해 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 정말 독특한 책이네요. 책 제목이 어떻게 돼요? 완벽한 아이, 김영하 작가가 추천한 책이거든요.
이 완벽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가둬놓고 사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빠가. 저 들으면서 너무 슬펐어요. 진짜 너무 아니, 슬프네요. 읽으면 더 슬퍼. 진짜. 못 살겠네. 마음이 너무 아파.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이제 밝은 얘기 할까요? 네. 밝은 얘기하시죠. 네. 그래요. 저 미경 선배님 힘 주세요. 제가 할게요. 네. 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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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저 너무 늦었어요. 일 끝나고 밥 먹고 온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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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일단 우선 이번 주도 역시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그죠. 네,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근데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정신없는 하루에서 뭐랄까 이렇게 내가 여기서 여수에 와서 그냥 정신없이만 보내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뭐랄까 남은 기간 동안 좀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서 나름대로 좀 플랜을 짰어요. 근데 아직 선배님들한테 보여주기엔 좀 부끄럽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좀 의미 있는 좀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서 좀 계획을 짰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자유도서라고 해서 원래 그 에라 선배님하고 조혜진 선배님이 부동산에 되게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저번에 부동산에 대해서 베스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법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또 이게 또 잘못된 정보를 또 알려드리면 너무 좀 그렇고 그냥 제가 했던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부동산에서 제가 했던 경험 그걸 좀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부동산 그러니까 집뿐만 아니라 아파트뿐만 아니라 제가 요번에 이거 보이나요? 이거 안 잘리는데 보이네요. 대한민국 상가지 대한민국 상- 상가 투자지도 뭐지? 왜 이러지 이거? 그 거기- 가상 화면에서 이렇게 그 색깔 뒤에- 이게 잠깐만요. 이거 왜 이러지? 겹치는 것 같아. 뒤에 그 그림 때문에. 뒤에 비치는 그림 때문에. 이제 보여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부동산에 대한 경험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부동산 아파트 투자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제가 지금 상가 투자로 넘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상가 투자에 대해서 요거를 좀 공부를 간략하게 하는구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주세요. 지금 왔고요. 노트 그리고 폈어요. 네. 일단 우선 저기 부동산 때문에 지금 우리 세계 그러니까 전 세계 부동산 부자 그러니까 전 세계 부자들이 있잖아요. 1위, 2위, 3위가. 근데 부동산에 대한 재산이 다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때문에 세계 1위, 2위, 3위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동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이용해 먹고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자본사회에서는 이거를 이용해 먹어야 되지. 이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신세 한탄하고 뭐 정부가 그렇죠. 집값을 올렸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걸 이용해 먹어요, 이 법을. 그래서 저는 제가 5년 전에 이제 와이프랑 결혼을 했는데 까마득한 거예요. 제가 딱 그 직장 생활 6년 했는데 5천만 원을 모았어요. 6년 동안. 많이 모았다. 많이 모았어요? 1년에 1,000만 원 모은 건데. 많이 모은 그거- 거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결혼하려니까 아버님한테 아버지 그 아들인데 좀 보태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돈이 하나도 없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고 속으로 엄청 슬펐죠. 되게 아버지한테 좀 약간 바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게 집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절대 이제 빌라는 안 산다는 거예요. 이제 주택이나 이런 원룸 그러니까 왜 연애할 때는 너랑 살아도 원룸방에서 시작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랑 살아도 원룸 30만 원짜리 살아도 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을 결정한 이유가 이 얘기를 들어서 결혼을 결정을 했거든요. 아, 네. 어떨까? 네. 너랑 살아도 너 돈 없는 거 아는데 너랑 결혼해도 오늘 30만 원짜리 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 여자 됐다. 뭔가 이렇게 그래서 결혼했어요. 했는데 와이프가 절대 원룸 방에 못 산대. 그리고 무조건 아파트. 아이고. 네. 절대 나중에 와이프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려고. 제가 원래는 좀 되게 솔직한 편인데 좀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 알아보니까 2억짜리가 있었어요. 전세 2억짜리가. 그래가지고 대출 받으면 2억짜리 전세를 25평짜리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아봤는데 데리고 왔어 와이프한테. 마음에 안 든대. 그래서 집을 50개 알아봤어요. 집을 50개. 그래가지고 이제 햇빛 잘 들어오고 보일러 잘 들어오고 그리고 물 잘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맞는 거를 찾다 보니까 50개 알아보는 동안 옛날에 집이 5천만 원 오른 거예요. 2억짜리 아파트가 그 한 달 동안 2억 알아봤는데 2억 5천이 됐어. 그래서 내가 6년 동안 5천만 원을 모았는데 진짜. 예, 한 달 만에 5천만 원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제가 이게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이렇게 뭐 직장 뭐 매년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모아도 내가 만약에 10년, 20년 모아도 1억, 2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일단은 그 돈에 맞춰가지고 전셋집을 구했어요. 구하고 나서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와이프한테 나는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알아야지 이게 왜 오르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겠다고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그때부터 막 아파트 청약하고 여기저기다 막 넣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한 30번은 떨어졌어요. 청약을. 떨어지고 나서 이게 사람이 오기가 생기잖아요.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서 왜 떨어지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내가 왜 다른 사람 붙는데 왜 나는 왜 떨어지지? 그래서 보니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청약이 잘 되는 방법이 있는 강의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한 달에 거의 수강료가 한 50만 원, 60만 원 해요. 그래서 그걸 돈 주고 왜냐하면 뭐 5천만 원에 50만 원, 60만 원 돈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강의 들으면서도 계속 했죠 청약을. 그래서 한 150번 정도 했어요 청약을. 진짜? 네, 그래가지고 옛날 같은 경우는 줄을 서가지고 청약을 했었어요. 네, 인터넷으로 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제 요령이 생긴 거예요. 어떤 게 인기가 있는지, 어떤 게 경쟁률이 적은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돈도 들여서 강의 팁 같은 것도 듣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뭐였냐면 제가 지금 세종시 아파트가 있거든요. 부자다. 네. 그때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세종시 아파트 당첨된 이유가 그때 당시에 동탄역 앞에 아파트가 새로 분양을 했었고 세종도 같이 했었어요. 같은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다가 왜 찾아가서 청약을 해야 되니까 회사에다가 그냥 할머니가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나를 너무 아껴가지고 가서 봐야 된다. 병원에 계신다. 좀 거짓말을 하고 이제 동탄을 갈까 세종을 갈까 이게 내려가는 길이에요. 서울에서. 그러다가 고민을 엄청 하다가 그래 정부에서 미는 세종시니까 세종을 가야 되겠다고 세종에다 청약을 넣었어요. 근데 청약을 넣었을 때 한 명을 뽑는 거예요. 한 명을. 네. 그 경쟁률이 그러니까 집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 남았는데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했어요. 이게 세종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지방, 그러니까 서울이나 저같이 서울 사는 사람들이 청약을 넣어요. 딴 사람들이. 근데 저처럼 이렇게 차를 끌고 와가지고 청약을 넣는 사람들이 한 명 뽑는 데다가 청약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좀 경쟁률 한 10명 뽑는 데다가 하지. 그래서 몰라. 그러고 한 명 뽑는 데다 넣었어요. 넣었는데 나중에 경쟁을 떴는데 13대 1이 나왔어요. 근데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점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와. 네, 그래가지고 이제 딱 당첨이 되고 나서 이제 올라가면서 와이프한테 당첨됐어. 너무 좋아. 그래서 와이프가 하는 말이 거기 왜 넣냐고.
그 인기도 없는 타입에 한 명 뽑는데 왜 넣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제 딱 6개월 지나니까 2억이 오른 거예요. 그러지. 네, 6개월 딱 지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알지? 내가 다 공부해서 했어.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고 나서 딱 근데 이게 집값이 올랐는데 이게 내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파는 건 아니니까 내가 살 집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 통장이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어디 청약을 하는데 이게 되게 뭔가 인기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왜냐면 3,000세대를 분양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일 경쟁률이 작은 데다가 분양을 그 와이프 통장으로 청약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1대1도 안 되는 거예요. 경쟁률이. 그래가지고 당첨이 됐어요. 와이프 1년 된 통장 갖다가. 그래가지고 아싸 좋았는데 와이프는 또 얘기하죠. 왜 인기 있는 평형 갖다 넣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면 어떡하냐. 왜냐면 다른 건 10년, 20년인 사람이 가장 좋은 데다 넣지 안 좋은 데 넣겠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계약금을 5천만 원 내야 되는데 이걸 내야 되냐 아니면 빚내서 내야 되냐 아니냐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넣자. 왜냐면 역세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호선 역세권 그 10분 거리였어요. 그래가지고 넣자. 이게 나중에 무조건 오른다. 3,000세대 아파트면은 3,000세대에서 한 세대에 4명이 살잖아요. 그럼 3, 40에 12,000명이 살아요. 거기 아파트에. 12,000명의 수요는 엄청나다. 그렇지. 계약금 넣자. 그리고 이제 계약금 넣자마자 피가 3천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팔까? 3천만 원만 벌어도 차 한 대 값 그랜저를 얻는데 하다가 그냥 이거 어중이 떠중이 하다가 제가 그때 딱 여수를 내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팔았어요. 팔라고 하다가. 근데 6개월 만에 또 3개월 지나고 6개월 딱 되니까 1억이 뛴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뭐지? 그런데 그때부터 막 제가 그 부동산에다가 50개 또 잘한 건지 모르겠는데 부동산에다가 그 부동산이 거기 붙어있는 부동산이 30개 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 부동산에 제 연락처 다 주고 이게 판다고 다 그 매매를 내놨어요. 근데 하루에 전화가 한 100통 정도 오는 거예요. 진짜 일도 못할 정도로 팔라고 사장님 팔라고 1억에 팔라고. 그래서 뭐지? 이렇게 팔라고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매수 우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도 우위죠. 매도 우위죠. 그래가지고 좀 기다려보자. 딱 그리고 딱 1년 지나니까 2억 5천이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억 5천이 딱 올라가지고 뭐지 이러다가 이제 이게 독서 모임 하고 제가 기분 좋다고 막 커피 쏘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그때. 그래가지고 기다렸는데 그때 지금 한 2달 지났나요? 2달? 2달 그렇죠. 지났죠. 네, 2달 딱 지났는데 3억 5천 됐어요. 1억. 더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3억 5천인데 이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한 4억 5천?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게 앉아서 뭐랄까 이게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약간 하다가 그렇게 해서 벌었거든요. 예. 대박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내 자산으로 빚 없이 세종시에 집을 하나 갖게 된 거예요. 이거 팔고 하면 여기 세종시 집을 하나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 5년 만에 한 거예요. 5천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5천만 원 딱 시작하고 하니까 이게 드는 생각이 내가 이 직장 생활을 막 밤새고 맨날 철야하고 이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계속 일해야 되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을 샀어요. 상가 투자 지도를. 네, 그래서 이제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임대료 갖다 먹고 살잖아요. 일 안 하고. 실질적으로 제 지금 원룸 있는데도 사장님이 원룸이 30개예요. 그러니까 매달 원룸 그 월세를 40만 원씩 받아요. 그러면 3, 40면 1,200만 원씩 매달 1,200만 받아요. 본인이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면은 옛날에 박지원 선배님이나 이렇게 그냥 뭔가 이렇게 내가 일을 안 해도 뭔가 이렇게 벌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시스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수 상권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수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수는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해보니까 옛날에 중앙동이 엄청 컸어요. 모든 일은 중앙동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회식을 해도 중앙동에 있어요. 그래. 근데 지금은 이제 상권이 학동으로 넘어서 학동. 음. 근데 이게 여수는 되게 웃긴 게 중앙동, 학동, 이제 중림이에요. 근데 중림은 좀 사람들이 약간 학동만큼은 안 될 거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동은 앞으로 더 클 거고, 왜냐면 또 바로 옆에 웅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웅천과 학동이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림이 그러니까 힘을 만약에 학동이었으면은 중림이 힘을 많이 받을 텐데 보니까는 옆에 웅천이 웅천이 있기 커버해. 때문에. 근데 웅천 사시는 분들이 왜냐면 웅천 아파트가 비싸요. 그러니까 이미 고소득자가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고소득자가 살면 그만큼 소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 하고 학동. 지금 이게 여수는 이런 상황이고, 근데 중림을 좀 좋게 보는 이유가 그 뭐지? 무슨 저수지 있잖아요. 그 앞에 네. 저수지. 근데 그 저수지 반대편에 거기 개발 토지로 해가지고 아파트가 다 들어서요. 지금은 다 산소예요. 무덤 있고. 근데 이거를 토지 계획을 세울 때 10개년 계획으로 세워요. 거기를. 이미 그 투자하는 사람은 거기 다 투자했는데 이거를 멀리 봐야 되는 게 거기는 앞으로 더 많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흥으로 가는 다리가 섰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여수에서 공으로 가는 길이 중간에 먹는 게 없어요. 없어. 그리고 중간에 딱 아무것도 없어. 있어요. 거의 낮은 국밥 있는데 토박이.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먹는데 줄 서서 먹어요. 아시다시피 그 여천동에.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중간에 커피 먹을 때도 없고 뭔가 중간에 밥을 해결할 수 있는 데가 국밥밖에 없고. 그러니까 거기가 앞으로 중림 쪽이 좀 더 크긴 클 건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네. 그리고 제가 요거는 읽어보시라고 별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요 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GS 편의점 있잖아요. 거기랑 미니스탑하고 이거를 그 점포 개점을 하잖아요. 그 개점을 할 때 하는 그 대기업 그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 사람이 잡아주는. 자리를 어디 뭐게 하면 장사가 잘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은 매출 분석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면 매출이 얼만큼 될 것 같고 손해 안 보고 유동인구가 있으니까 좋을 것 같다. 이걸 분석하시는 분이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이 근데 이분이 되게 또 똑똑한 게 본인 이제 그만두고 나서 본인 이제 직장생활 하기 싫으니까는 좀 싸게 사고 싶잖아요 상가를. 그러니까 경매를 해가지고 좀 싸게 사고 막 1억짜리를 한 5천만 원에 사고 그리고 투자를 해서 또 많이 벌면 팔고 또 딴 데 넘어가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저도 상가가 그냥 뭐 무조건 1층 상가고 모서리 상가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보고 좀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선배님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아파트 갖다 만약에 그러니까 김영희 선배님 자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박민재 선생님 자식이 있는데 일단 청약통장을 무조건 만드시라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어 만들었어. 우리 시호는 1살 때부터 만들었어요. 1살. 진짜? 태어나자마자 제가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청약을 넣을 때 여수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광양, 순천 같이 보셔야 돼요. 뭐래? 네. 이거 왜 이래? 어머 이거 왜 이래? 죄송해요. 에라 선배님이랑 두 개를 동시에 켜놓으니까 울리네요. 하나 껐어요. 됐네. 말씀해 주세요. 같이 계세요? 네, 같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어떡해요. 벌써 다 얘기했는데. 녹화하고 있어요. 녹화 기록하고 있대요. 다행이다. 기록하고 있대. 같이 듣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동산이 그러니까 여순광이라고 하잖아요. 여수, 순천, 광양. 근데 여수, 순천, 광양에서 청약을 하는 건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특히 메이커, 이편한 세상, 하나포레나, 힐스테이트, 그리고 또 뭐 있죠? 뭐 더샵 만약에 들어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청약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방은 분양가 자체가 싸요. 그러니까 막 4억, 5억밖에 안 해요. 근데 서울은 분양가 시작이 10억이에요. 시작이. 근데 10억이면은 계약금 10%는 1억이 먼저 투자금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뭐 순천에 아파트 분양 4억이면은 뭐 4천만 원밖에 안 들잖아요. 4천만 원은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하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신용대출 갖다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수랑 순천하고 광양은 이미 노후된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근데 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새 아파트 살고 싶어하는 수요가 너무 많아요. 새 아파트. 그래서 제가 또 그 칼텍스랑 같이 일하는데 칼텍스 그 분들이 연봉이 억대가 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는데 약간 자괴감을 느꼈는데 그러니까 억대가 넘으니까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보이기에는 뭐 외제차 절대 안 사고 하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가냐면은 자기 주거지로. 그러니까 웅천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웅천이 원래 옛날에 되게 저평가돼 있었어요. 옛날에 분양가 되게 쌌었어요. 그 하나 옛날에 분양할 때 엄청 쌌었어요. 왜 제가 청약을 넣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거의 피가 한 2억 정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여수, 순천, 광양이 되게 잘 사는 데이 너무 많아요. 많으니까 그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인구 대비 좀 약간 수요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여수는 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다 여기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청약을 한 150번 정도 넣으셔가지고 좀 네. 150번. 그리고 넣으실 때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넣으세요. 그 정도는 제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청약을 넣으면은 그 인기 있는 타입이 있고 인기 없는 타입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오로지 그 청약 그 통장이 얼마 안 되고 점수가 얼마 안 되면은 인기 없는 타입에 꼭 넣어야 돼요. 당첨이 우선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 김명희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김명희 선배님 통장 하나 있죠. 남편 있죠. 아들 하나 있죠. 딸 있죠. 그럼 4개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4개. 자, 청약 그리고 통장을 저기 각자 만들 수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아니, 박민경 이번에 선배님, 이번에 박민경 선배님 있죠. 남편 있죠. 셋 있죠. 그럼 5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5개. 기회가 5번. 근데 이번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러니까 세대원도 됐었는데 지금은 안 된대요. 지금은 세대 주만. 주나. 나는 세대 주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이번에 바뀌었어요. 이번에. 제가 작년에까지는 제 와이프 것도 작년에. 넣고 제 것도 넣고 했거든요. 예. 따로따로 했었구나. 저도 가족 4명 청약을 다 넣었는데. 잘했다. 잘했네. 근데 좀 당첨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당첨이 안 됐어. 안타깝네. 조금 안타깝네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네. 이번에 그 조정지역 다 바꾸면서 그 세대 주만 되고 또 그 분양권도 2년 동안 못 판대요. 예. 이번부터는. 근데 안 팔아도 돼요. 아니 이번부터만이 아니라 저기 우리가 여기 양호 들어올 때 2년 정도 그 저기를 안 하면 세금이 거절 안 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근데 이게 투자,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돈 벌으려고 하는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말도 못하게 많아서 그래서 2년을 기다리고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것도 있고 양호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그 분양 공고를 한 게 아니고 이미 조합원 그러니까 설립을 해서 한 거라 좀 내용이 달라요. 이미 다 깔려 있다가 한 거랑 그냥 이게 새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분양을 한 거랑 좀 달라요. 내용이. 그래? 네, 양호는 다 깔려 있어서 한 거예요. 이미 다 모집을 해서. 네, 조합원 그러니까 아파트 그거랑- 말하죠. 네, 우리는 조합원 아파트거든. 네, 조합원 아파트랑 일반 분양하고 달라요. 또.
그리고서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일반 분양이었어.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쵸. 네. 첫 번째 분양하고 두 번째 그쵸. 네. 두 번째 수업하고 네. 세 번째가 일반 그렇죠. 분양이었어. 그래서 조합원 계신 분들이 돈을 벌었죠. 안 뭐 벌었지.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좀 사셔가지고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저는 진짜. 이 책을 추천드려요, 진짜. 네. 네, 대한민국 투자 네. 상자지도 요거 읽고 5천만 원 벌 수도 있어요, 진짜. 이 책값이 19,000원이거든요. 오. 네. 19,000원 가지고 5천만 원 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세상에. 감사합니다. 네. 알찬 정보를 수경 선배님 짱. 네. 저도 그 책 짱이에요. 찜해놓고 안 샀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유튜브로는 봤어요, 그분 거. 김종률 예. 그 분이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분이 되게 신기하게 정말 막 좀 알기 쉽게 막 보여주더라고요. 네, 유튜브에서. 맞아요. 아, 저도 이렇게 그때 보고 싶었어요. 우리 세론나베는 인재가 많아요. 맞아. 인재가 많아 사람은 안 많은데 맞아. 많이 늘었고요. 다들 능력자시라니까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그러면 이제 다른 선배님들 본격적 마저 들어볼게요.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누구 하셨어요? 김수경 했어요, 2명. 선배님 하셨고요. 저는 오늘 듣개적 하기로 했고요. 이제 선배님들 하시면 돼요. 명희 선배님이랑 미경 선배님 다 하셨어요? 명희 선배님은 아직 안 나 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네. 네. 오늘 됐습니까?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세요. 네, 조혜진 선배님 먼저 할까요? 네, 제가 힘 드릴게요. 조혜진, 힘! 늦게 참여해서 죄송해요. 제가 요새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올라오는 바람에 늦어져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중간에라도 포기하지 않고 들어서 수경 선배님의 대한민국 상가 투자 지도 꼭 보겠습니다. 네. 진짜 나도 담아놓기만 하고 안 샀었는데 꼭 봐야겠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의 그릇 보이세요? 잠깐요, 사진 네. 한번 찍어주세요. 부자의 그릇, 네. 부자의 얼굴 좀 나오게 해주세요. 네. 하나, 둘, 한다. 네. 네. 근데 제가 책을 며칠 전에 진작 읽고 다시 한번 훑어봐야 되는데 못 훑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법이거든요. 이게 네.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모인대요. 10억 원의 그릇에는 10억 원이 담기고 1억 원의 그릇에는 1억 원이 모이게 된다. 우리가 가끔 로또를 샀는데 그 로또의 당첨금을 다 탕진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게 그 사람은 그 그릇을 담을 정도의 그 돈의 부자의 그릇이 안 돼 있었기 때문이래요. 근데 그 부자의 그릇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 있는 사람은 그 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많지가 않고 일반 사람도 이 근력을 키우듯이 부자의 근력을 키워서 그릇이 커질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페이지 할게요. 네. 네네. 제가 여기 보면 알 수 있지만 접은 게 굉장히 많아요. 접은 게 되게 많고 한 구절 한 구절이 이제 보여드릴게요. 페이지 61페이지. 여기에서 주인공이 굉장히 잘 나가던 그 사업가였는데 엄청나게 빚을 지고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어느 노인이 와서 그 사람하고 이 얘기 나누는 거를 풀어난 그 이야기,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 뒤에는 일단 반전이 있어요. 근데 그 노인이 이 시리에 빠져 있는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나하나 사업을 했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듣고 나서 한마디씩 건네주는 그 이야기가 주옥 같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중 대부분은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으로 인해 일어난다. 사람마다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는 다르다. 돈을 다루는 능력은 많이 다뤄봐야만 향상된다.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돈은 신용이 모습을 바꾼 것이다. 저는 이 글에서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걸 보고 머리를 한 대 탁 맞았거든요. 돈을 나를 대변할 수 있는 거울이라고 저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경제적인 거를 누릴 수 있는 도구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엔 돈도 그 사람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게 똑같은 평가가 아니라 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대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페이지 124페이지에 장사, 사람들은 언제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물건을 사는지 혹시 아세요? 질문할게요. 마치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커피 쿠폰 싸드릴게요. 사람들이 언제 다시 좀 해주실래요? 사람들이 언제 물건을 사게 될까요? 마음이 화할 때. 일단 땡. 또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배고플 때. 그것도 비슷하긴 한데. 기분 좋을 때. 예? 기분 좋을 때. 다른 사람이 살 때. 다른 사람 할 때. 또 명희 선배님은요? 돈 있을 때. 돈 들어올 때. 아니, 사람들이 어떨 때 돈을 쓸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자꾸 초조하게 만들 때, 매진이다, 어째다 그럴 때. 우리 에라는 충동구매. 마음이 허할 때? 공허할 때? 사람들은 돈을 쓰는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 자신이 필요할 때. 두 번째는 갖고 싶을 때. 그러니까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갖고 싶을 때 사람들이 돈을 쓰게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장사에 활용을 하면 이걸 마케팅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필요로 하고 갖고 싶은 거를 겨냥하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저에게는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되게 어렵네요. 네. 이거 마지막 이거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다만 절대라는 건 없다는 걸 명심하게 누구나 운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하고 운이 나쁘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실패하기 마련이야. 하지만 운이 언제까지나 나쁜 사람은 없어. 자네도 돈에 대해 올바르게 행동하면 언젠가 꼭 성공할 걸세. 그래서 우리가 사업 같은 거는 특히나 운도 많이 따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운이 나쁜 사람도 없고 절대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운은 언제까지나 나쁠 수도 없는데 그것을 자기가 올바르게 행동하게 된 시점에서 성공을 차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지 이걸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의 감정을 살피고 했을 때 성공과 돈과 그릇이 함께 온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의 반전은 그 노인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 주인공의 그 사업 실패한 사장님의 딸이 아픈데 사업을 하느라고 가정을 등한시하다가 이제 아내는 헤어지자고 하고 아기는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같이 입원한 할아버지께 자기 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빠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빠는 이미 부도가 나고 실패했기 때문에 병원에 찾아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이 먹어서 좋은 일 한 가지를 하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한 게 내가 반드시 너희 아버지를 병원에 데리고 함께 오마. 이게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사업 실패한 사장님을 찾으려고 며칠을 고생해서
찾아서 그 벤치에 혼자 있는 그 남편을 발견을 해서 그 아이의 소원대로 결국에 마지막에는 그걸 다 비밀로 하고 아빠를 혼자 스스로 병원을 뉘우치고 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 이후에 다시 이 할아버지가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주면서 다시 큰 사업을 하게 돼서 성공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와. 실제라고 하든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뒤에 반전이 좀 있고 그 부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이 좀 깨지는 이런 책이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적용할 건 뭔가요? 아까 124페이지 필요할 네. 때 갖고 싶을 때 사람들이 돈 쓰고 싶다는 거를 적용해 보겠다고 네네. 하는 일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그 소비자의 관점을 대야지 이게 돈은 결국엔 사람한테서 온대요. 이 책에서 나오는 말이 돈은 사람한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서 돈을 나오게끔 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용한다고 하면 소비자의 관점으로 생각하려면 그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거 적용하면 딱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거 할까요? 그러면? 그거를 캐치를 해서 하면 되잖아요. 네네. 네네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걸로 할까 하는데. 네, 그 다음으로 네. 김명희 선배님 하실까요? 준비됐어요? 나는 사실은 연금술사인데 책 읽고 싶은데, 네. 좋은 내가 책이네. 이 책을 사실은 어제 받았어요. 어제 사갖고 어제 배달이 와서 그냥 이거를 이렇게 들춰보니까 금방 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다 못 읽었어요. 반밖에 못 읽었는데 이 책은 잠깐만 이 파울로 코엘료라는 이분 자체가 이 연금술사의 이 책 자체로 이 책이 우리 그 한 권의 책이 이 한 권의 책이 가장 많이 많은 언어로 번역돼서 출판된 책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와. 그러니까 어. 이게 나는 별 생각 없이 사실은 왜 샀냐면 이렇게 보니까 산티아고 성지순례를 다녀온 어쩌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샀는데 성지순례. 이 얘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작가 자체가 이제 산티아고도 갔다 오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이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 자체가 이 파울로 코엘료라는 분 자체가 저널리스트이면서 락스타고 극작가고 음반의 세계적인 음반 회사의 중역도 거치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모든 걸 내려놓고 산티아고 그 데콤포스텔러로 순례를 떠났대요. 그 뒤에 이분이 책을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책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쓰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중간까지 읽었는데 읽어보면 이제 뭐 아랍 계통의 그런 소위 말하면 마음의 저기 하는 것도 나오고 알라신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저기는 나오지만 여기에서 주인공 이름은 산티아고예요. 산티아고인데 이 산티아고가 애초에는 신학생이었어. 그러니까 수도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신학생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부모가 원했던 그거를 했지만 이분은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인 산티아고는 나는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한테 나는 그냥 신부를 안 하고 나는 모든 거를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버지가 가난한 아버지가 금전 세잎을 주면서 그러면 그
세계를 돌아다니려면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저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동네인가 봐. 그러니까 오래된 성 하나가 있는데 다른 곳의 성들을 보고 싶어요 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돌아다니는 거는 돈 많은 사람이 돈을 갖고 돌아다니는데 너는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양치기가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 산티아고라는 이 주인공이 나는 그럼 양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으라고 아버지가 동전 금화 셋잎을 들에서 예전에 주었는데 네가 만약에 신부님이 되면 네가 신부님이 된 그 성전에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하려고 놔뒀던 거니까 이걸로다가 네가 가서 양을 사서 여행을 하거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저기가 양을 사서 그 양들을 이끌고 이제 온 지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양하고의 자기하고의 유대 관계를 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양을 돌보는 거기에서 이 사람이 중간중간에 이상한 자꾸 꿈을 꿔. 그러니까는 그 꿈을 누군가한테 얘기해서 저기 하려고 그 왜 약간 히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저기한테 찾아갔는데 이 사람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게 완전히 사기꾼이야라고 하면서도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그 꿈의 얘기는 나중에 네가 이집트 피라미드 쪽으로 가면 너는 보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는 그거 내가 꿈에 그거 본 건데 뭘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이 사람이 이집트를 막연하게 가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집트 피라미드를 보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그러면서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노인을 한 분을 만나는데 이분이 자기는 멜기세덱이라고 그래.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뭐냐면 천주교에서 저기 쪽에 있어요. 구약 쪽에 멜기세덱은 영원한 사제이고 굉장히 선지자적이고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사제 중에 사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좀 위대한 분이야. 같은 예언자여도. 근데 이분이 자기가 멜기세덱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 사람한테 많은 얘기를 해주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제가 맨 뒤에 그냥 한마디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아의 신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 유일한 의미지.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이 말을 되게 많이 여러 번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뭘 할 때마다 지금 반밖에 내가 안 읽었음에도 그 말이 한 10대 번은 나와요. 이렇게 뭘 할 때마다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 그랬지? 온 우주가 내가 뭔가를 할 때 도와줄 거야? 이런 저기에 그 노인이 시시때때로 또 다른 방향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 노인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그 얘기가 자꾸 떠오르고 그 얘기로 인해서 또 뭔가를 다시 찾아 떠나고 주저앉았다가도 떠나고 이렇게 하는 그 여정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 저기는 자기 자아를 찾아 떠나면서 자기 완성? 나는 이거 조금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 내가 어떤 저기를 가다 보면 좀 나를 바꿀 수 있는 내가 뭔가를 찾아 헤매는 뭔가에 거기에 분명히 우리가 소위 말하면 왜 파랑새 찾아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의 근데 내가 어떤 여행을 함에 있어서 이 사람 자체가 제가 끝까지는 안 읽었지만 어떤 본인이 어떤 종교적인 것도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있고 내가 과연 이 여행을 하는 의미를 내가 어디다 저기 하고 있는지 나는 어느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처음에는 이거 뭐다 해? 이렇게 하면서 읽었는데 읽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더 이렇게 좀 좋아요. 이렇게 잔잔해. 소설인데 잔잔해. 그러니까는 중간중간에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 말 중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을 요구했다. 이런 말도 괜히 느낌에 와닿고 또 이제 이렇게 보면 한번 사막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다시는 돌아나갈 수 없지요. 되돌아가지 못할 바에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최선의 방법만 생각해야 합니다. 위험까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라고 또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에 보면 마크툼이라는 말이 나와요. 마크툼이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크툼이 뭔 말인가 했는데 이쪽에 이렇게 소위 말하면 알라의 신의 뜻대로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쪽 저기들이. 근데 이 마크툼이라는 말이 어차피 그렇게 될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래요. 근데 여기에 마크툼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나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때로는 인생의 강물을 저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도 있다. 이 말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산티아고가 중간에 내가 도둑을 맞아. 모든 것을 내가 양도 팔고 뭐도 팔고 해서 피라미드로 떠날 때 피라미드를 찾아 떠나서 어느 카페를 갔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도와줄 것처럼 하니까 오히려 이제 그쪽 말을 못 알아들어. 이 사람이 아랍 말을. 자기는 스페인 말만 할 줄 알아. 그런데 이제 카페 주인이 따라 나와서 자기를 막 붙잡아. 그러니까는 이 자기한테 도와주겠다고 한 듯한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너를 네 돈을 탐을 내서 너를 못하게 막는 것이다라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와 버리는데 이 사람은 이 산티아고는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간 거야. 나왔는데 이 산티아고가 그 사람한테 돈이 얼마나 있냐고 그 애가 물으니까 자기가 가진 돈 그 많은 돈을 다 보여줘.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돈을 막 세면서 이걸 가지고면은 어디도 갈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사람을 누구를 부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니까 얘가 그 사람을 믿어버린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시장을 가면서 무슨 단도 하나에 이 사람이 눈에 꽂혔어. 아랍 쪽은 왜 단도도 굉장히 멋스럽게 만들고 칼집에 막 보석도 박히고 근데 그게 눈에 박혀서 이 사람이 그거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내가 다시 피라미드를 보고 내 보물을 찾고 돌아올 때 저걸 반드시 사야지 하는 순간에 나를 이끌고 나를 좋게 인도하고자 했던 그 사람이 내 돈을 갖고 몽창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알거지가 된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것도 타지가 아니라 타국에서.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다시 자기가 옆에서 뭔가를 이렇게 조금 해주고 이러면서 밥 한 끼를 얻어먹고 이러다가 어느 크리스탈을 파는 가게를 이렇게 가게 됐는데 거기는 상가 형성이 이제 예전에는 번화했는데 다른 쪽으로 옮겨갔어.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는 이제 완전히 파리만 날려. 그러는 거기를 가서 보니까 먼지가 크리스탈인데 너무 많이 쌓였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돈이 하나도 없고 먹을 거를 먹어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제가 크리스탈을 닦아줄 테니까 먹을 것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해. 뭐 닦어라 아니면 그냥 먹어라 이런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내가 스스로 행동해야 될 때구나 그러면서 자기 옷 배낭에 헌옷을 하나 꺼내가지고 크리스탈을 계속 닦아.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으니까 그때서야 저녁 때가 돼서야 이 사람이 이제 허름한 식당에 가서 밥을 사주면서 하는 말이 네가 그거 안 닦아도 우리 알라시는 밥을 절대 굶겨서 보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밥을 사줄 건데 네가 그걸 몰라서 그냥 닦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근데 걔가 너무 그걸 정성스럽게 닦고 그릇을 반딱반딱 해놓으니까
그 크리스탈 상점 주인이 전문으로. 나랑 같이 일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얘가 우선은 저기는 아니어도 내가 우선은 먹어야 되고 내가 다시 양을 사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보물이고 뭐고 찾으러 갈 생각을 하고 거기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얼마만만 있겠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성실하게 하니까 이 사람 자체로 인해서 돈이 그 상점이 소외됐던 곳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상점 앞에다가 마당 쪽에 조금 더 앞에다가 진열대를 하나 더 만들읍시다라고 주인한테 얘기하니까 그거를 왜 만드니 하면서도 거기에서 이 말을 한 거야. 마크 투비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저지에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그 애가 할 수밖에 없는 거를 그냥 자기가 말릴 필요가 없는 거를 그래도 그냥 하면서 마크투비라는 말을 하면서 네가 그냥 하거라라고 얘기를 해서 또 그게 대박이 나.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했느냐면 중간에 차를 손님이 오면 크리스탈 잔에 차를 마시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러니까는 그 주인이 또 이미 돈이 엄청 많이 벌고 있는데 그런 걸 뭐더라 하느냐. 그러면서 다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안 와도 밑에 찻집 엄청 많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차를 안 팔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또 이 주인이 마크툼이라면서 다시 얘한테 차를 팔 수 있게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거기서 크리스탈 잔에다가 차를 파니까 사람들이 크리스탈을 이 뭐야 주전자나 잔이나 뭐 그릇을 사러 오면서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다가 크리스탈 잔에다가 차를 마시면 무슨 복이 있어. 크리스탈 주전자에다 저기 하면 더 맛있어. 크리스탈 뭘로 하면 더 좋아. 막 이러면서 손님이 엄청나게 모이고 근데 대신 사람들이 우리가 뭐가 잘 되면 주변에 또 그런 장사가 엄청 생기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고 이 사람은 그 언덕 꼭대기에 아무도 올 것 같지 않은 그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덕을 올라왔어도 이 사람 찻집에서 저기 뭐요 차를 마시고 그릇을 사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많은 거를 생각하다가 자기가 우리 같으면 나는 여기서 뭔 생각을 했냐면 나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었어. 내가 받은 커미션도 되게 많아. 그러면 그 돈을 갖고 양을 사서 다시 진짜 금이환영해서 다 이렇게 돈 벌고 다시 왔어요 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다시 내가 애초에 하고자 했던 그 꿈을 또 쫓아서 진짜 오아시스를 찾아서 사막을 건너요. 피라미드를 가기 위해서는 그 사막을 건너가. 근데 이게 지금 내가 거기까지 읽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뭔가를 할 때 이 사람이 돈을 적당히 벌고 있는데 내가 굳이 주인이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한 게 아니라 이 주인이 잘 됨으로써 내가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이 주인이 돈을 잘 벌게 하면 그거만큼의 커미션을 나한테 주니까 내가 돈을 더 빨리 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주인이 그래요. 너는 지금 내가 가게도 잘 되고 너도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일을 벌리느냐고 얘기를 물어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산티아고가 나는 당신이 잘 되면서 돈을 벌고 하기면 나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해낸다. 아이디어를 자꾸 생각해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너무 안 좋아하고 살지 않았나. 그냥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누군가가 덕을 보겠지라는 생각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낸 세월이 제가 이렇게 엊그제 우연찮게 이렇게 저기 생각을 해봤는데 8년이라는 생각을 제가 허송세월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안에서는 나도 뭐 신앙생활이나 뭐 이런 데서는 굉장히 충실했지만 내가 어떤 내 개인적인 어떤 이렇게 금전적인 면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고자 했고 그거를 이루고자 한 저기에서는 내가 허송세월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적용할 거 이거는 보다도 내가 온 우주에 기가 모인다는데 내가 원하면 온 우주의 기가 나를 도와준다는데 움직여 볼랍니다. 간절히 원하기. 음. 간절히 원하고 움직여 보기. 행동하기. 예, 이상입니다. 뭘 했지? 반만 읽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느끼셨네요. 미안해요, 말이 길었어. 어우, 네. 아까 그 김민희 선배님이 하신 말 중에 그 아까 그 마음에 와닿았던 말이 저도 와닿았어요. 돌아가지 못할 때는 앞으로 가라고. 우연까지도. 그러니까. 그다음에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을 요구했다. 그 말이 나도 되게 적이었어. 네. 남편한테 잘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아, 저도. 정혜라입니다. 청해라. 감사합니다. 네. 글 보여주고. 저도 책 어제 왔는데 많이 못 읽고 조금 읽었어요. 이거 제목이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너무 제목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소개해주는 책 중에 하나였는데 갑자기 이 제목이 너무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좀 얼른 빨리 주문을 해가지고 빨리 읽을 것 같았는데 빨리 못 읽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이 잠깐 소개를 해보면 작가가 한성이라고 그냥 정신과 의사인데 정신분석가이자 소아정신과 의사. 근데 이제 저는 또 이분이 그 정신과 하니까 또 그 부분에서도 좀 궁금했어요. 어떤 내용을 썼을까. 근데 약간 좀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항상 저도 언젠가 이런 편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조금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소개해준 잠깐의 글을 보니까 약간 공감도 많이 되고 좀 공유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분의 일단 양력 소개한 거 잠깐 보면 이제 이분은 40년간 20만 명의 환자를 치료해온 정신분석 전문의이며 딸아이의 엄마이다. 뭐 1살 아기부터 85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면 누구든 만나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평생에 걸쳐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지켜보고 치유해 왔다. 하지만 딸에게만큼은 평범하고 서툰 엄마였다. 그래서 여느 엄마들처럼 딸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특별한 아이처럼 보였고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 믿었다. 그래서 딸이 기대와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진심으로 말리기도 하면서 속을 끓인 날도 많았다.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공부를 위해 떠난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고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깨달았다. 딸이 더 이상 품 안의 자식이 아님을, 이제는 독립할 만큼 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오랫동안 진료실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해주었지만 정작 30년을 키워온 딸에게는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을. 이제 그래서 책을 쓰기 쉽다고 했는데 이 양력만 봐도 그냥 우리 보통 워킹맘들이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딱 바로 좀 와닿더라고요. 어쨌든 딸한테 평범하고 서툰 엄마였으니까 항상 뭔가 아쉬운 마음, 뭔가 부족하다는 죄책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분도 그런 걸 느꼈구나 하는 좀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급하게 막 아침에 막 짬짬이 지금 조금 읽었는데
그분이 그 자기가 느끼는 게 이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거기에 자기 마음이 같이 이렇게 투영되는 게 있잖아요. 어떤 막 그 사례가 여러 사례들이 있는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특히 이분은 이제 그 자기 딸만한 그때 연령대의 사람들이 오면 그거를 자기도 속으로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투영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사례를 얘기해 주면서 자기 마음도 얘기해 주고 하는 것들인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그냥 그렇다 치도 저는 이제 여기 챕터 그 이 목록들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분의 어떤 뭐 내용이나 사연 요런 것도 약간 서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챕터 1 5개의 챕터가 있는데 소개해 드리면 세상에서 가장 아껴야 할 사람은 너 자신이다. 챕터 1. 그리고 두 번째 챕터 2는 모든 일을 잘 하려고 애쓰지 말 것. 네, 챕터 3은 어떤 삶을 살든 사랑만큼은 미루지 말 것. 그래서 여긴 처음에 세상과 자아에 관해서, 두 번째는 일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세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챕터 4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은 그냥 쉬게 둘 것. 이거 이제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챕터 5는 너무 서두르지 말 것, 그리고 천천히 뜨겁게 살아갈 것. 이건 이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말들이 정말 이 문구들이 말하고 싶지만 잘 적절하게 딱 와닿게 표현하기 힘든 거를 이렇게 잘 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챕터 1의 소제목, 챕터 2의 소제목 이렇게 나와 있는 문구들이 그냥 이 문구들만 봐도 그냥 뭔가 내 마음을 대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굳이 나도 이런 편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막 한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왠지 그 느낌이 한편으로는 이게 마치 꼭 유서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뭔가 쓰려고 하다 보면 그 어린 날 아이들 커가면서 이렇게 느꼈던 막 에피소드들부터 해서 뭔가 감정이 막 이렇게 복잡 미묘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쓰려고 하면.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무슨 유서처럼 어느 시점에 이 편지가 읽혀졌느냐에 따라서 뭔가 유서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 편지를 읽을 때 딸아이의 마음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잔소리인지 아니면 뭔가 그거 어떻게 느껴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냥 뭐 이분의 책을 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의 책을 주고 옆에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딸아 나도 이런 마음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볍게 읽어주라 막 이렇게 좀 적어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또 이런 게 좀 마음이 좀 감정이 이입이 됐었냐면 그냥 이제 이제 저는 딸만 둘인데 큰 애는 이미 이제 뭐 학교 다닌다고 좀 위로 올라가서 잘 내려오지도 않고 코로나 때문에 더 보기도 어렵고 그냥 이래저래 전화 이제 궁금하고 걱정돼서 전화하면 뭐 아직 한참 그럴 때니까 되게 "왜? 무슨 할 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끊어버리니까 어느 순간 제가 좀 섭섭한 거예요, 뭔지 모르게. 그래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 그러면 엄마 별일 없구나. 엄마 심심하구나. 빨리 친구 만나." 그러고 그러고 이렇게 막 끊으면 그 참 잘 지내고 있다는 증거인데도 뭔가 허해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인제 또 작은 딸도 이번에 인제 졸업하고 막 그러면서 이상하게 제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막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졸업하니까 뭐 새로운 경험도 해야지 뭐 해야지 막 이런 그래서 '독립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좋네. 네, 좋았어요. 책 제목 이거-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실래요? 그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아,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네. 이게 이 앞에 목차하고 이 뒤에 있는 또 이렇게 문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만 봐도 이 책은 뭐 다 본 것 같이 기분이 그냥 좋더라고요. 그러네요. 금방 웹차 들으면. 예. 적용해 볼 뒤에- 거. 뒤에- 네. 뒤에 소제목들이 또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얼른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첫 번째 못된 딸이 되라. 아무도 너에게 슈퍼우먼이 되라고 하지 않았다. 모든 일을 잘하려고 애쓰지 말 것. 내가 나를 돌보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들. 남자를 만날 때 꼭 기억해야 할 니체의 질문. 와. 우울은 무너진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라는 신호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지금 불안하다면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다. 돈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 돈 때문에 울게 되는 날이 온다. 회사라는 조직에서 여성이 성공한다는 것. 인생의 마지막에 덜 후회하고 싶다면. 어설픈 이기주의자가 아닌 단단한 개인주의자로 살아갈 것. 어떤 삶을 살든 사랑만큼은 미루지 말 것. 인생 별거 없다.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좋네. 너무 이 문구들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 적용할 거. 처음에는 저도 이거 그냥 보기만 했을 때는 나도 이렇게 책으로 편지 써줘야 되겠다 했는데 이 제가 책을 말하는 따르 것보다 네. 그냥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편지를 그냥 간단하게 써서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책 플러스 편지. 책 지금 딸이 몇 살인가요? 지금 이제 2살 되네. 22살. 일찍 컸어요. 22살 되고 이번에 20살 되고 그래요. 어머 세상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여야지. 너무 주는 건데 딱. 만나야지. 그러니까 만나야지. 네. 보고 싶다. 우리 5인 이상 풀리면 만날까요? 네. 꼭 좀 보고 싶어요. 진짜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듣기적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적용할 것만 할게요. 저 아까 조혜진 선배님 얘기하신 거 그거 저도 적용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서 고객들 만날 때 이 사람이 필요한 건가 잘 파악을 하고 진짜 이 사람이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는 내가 클로징 해주는 것. 클로징이라는 거는 내가 그 상대가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결정을 잘 못하잖아요. 결정 장애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이걸 잘 파악해서 내가 빨리 결정해 줄 것.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유념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결정을 하거든요. 해주기를 또 바라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주면. 그래서 이거를 저도 적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그 김수경 선배님이 얘기해준 그 책 있잖아요. 대한민국 상가 투자 지도는 일단 사놔야겠다라는 거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 살라고 네네네네. 그리고 선배님들이 오늘 해준 책들 다 너무 좋아서 이거 다 사놔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저 오늘 연금술사도 좋았어요. 네. 일단은 읽어보고 싶은 책이었는데 내용은 몰랐는데 오늘도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고 네, 간절히 원할 때 우주가 도와준다라는 말 간절한 것 같으면서도 안 간절한 듯 막 이렇거든요. 이거 항상 명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계속 그 본계적 이거 들을 때마다 진짜 조혜진 선배님이 정말 본계적을 그 형식대로 정말 핵심만 뽑아가지고 정말 잘한다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해주고 본본본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핵심만 세 개 본인이 이렇게 본 부분을 그리고 마무리까지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조혜진 선배님을 본받아서 본계적을 하도록 노력하면 잘할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충분히 좋은데
이렇게 조금 더 갖춰주면 좋겠다. 이거 진짜 이거는 독서 포럼 나비에서 지향하는 부분이거든요. 되게 깔끔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럼 빨리 끝내고 하고 싶은 말 더 많이 하고 엄청 우리 좀 세련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선배님들? 좋아요. 좋아요. 내가 읽은 책이 두꺼건 적건 있잖아요. 3개로 추리는 걸로 하고 시간을 그냥 8분 안에 무조건 맞춰서 해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는 8분이야. 요렇게. 사람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간 좀 딜레이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 아무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보는 걸로 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책은 뭔지 아시죠? 제가 올려줬으니까 21세기 뭐 제목이 뭐더라? 세계 미래 보고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자유도서인데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거 데스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부해서 나물 주자 하면 되겠네요. 네, 공부해서 나물 주자 하고 끝낼게요. 사진 먼저 찍고 사진 찍고 네, 김수경 선배님 어디 가셨지? 책 사진 찍어야 되는데 책 올려주세요. 김수경 선배님 오면 일단 한 번 더 일단 찍게요. 일단 찍고 하나 둘 셋. 빨리 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어디 계시나? 네, 공부해서 나물 주자 시작. 공부해서 나물 주자. 공부해서 해서 남을 주자. 공부해서 남을 주자. 공부해서 남을 주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짜 얼굴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실제 만나서 받는 그 에너지랑 힘이 이렇게 큰 어마어마해요. 건지 몰랐어요. 네. 맞아, 맞아. 코로나가 참 사람을 감사하게 하게 해주네요. 네. 온라인이 온라인. 지식은 전달되는데 네. 그 따뜻한 훈기나 감정이나 그 열기나 이런 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얼굴 보고 막 이렇게 같이 막 그 공간에 있고 싶은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요. 휘인이상 틀리면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